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골파기 타점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렌시스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렌시스의 주가가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단의 인재 채용 공고에서 로봇 사업에 큰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로봇 추진단의 인재 모집은 지난해 말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삼성은 크게 세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 두 발로 걷는 보행 기술과 전신 제어, 로봇 손과 팔의 정밀 조작 기술,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이다. 삼성전자가 전신 제어, 정밀 조작, 파운데이션 모델 등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해 개발에 나선 것은 사람과 유사한 범용 AI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제조, 물류,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로봇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삼성전자의 지능형 로봇 기술력은 크게 진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AI 기반 가정용 로봇 볼리는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될 전망이다. 노란색 공 형태를 한 볼리는 삼성전자가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만든 생활 밀착형 로봇으로 집사 로봇으로 불린다. 일정 관리나 가전 제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케어, 수면 등 건강 관리까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일처리를 소화할 수 있다. 볼리는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의 멀티모달 기능과 삼성전자 자체의 언어 모델을 결합해 오디오, 카메라, 센서 정보를 통합 분석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구현한다. 그라운딩 기능을 통해 구글 검색과 연동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 웰빙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강점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이렌시스의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렌시스는 로봇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장과 맞물려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렌시스는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메인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로봇 사업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로봇 사업 확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로봇의 필수 부품인 감속기를 공급하는 이렌시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렌시스는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로 감속기는 로봇의 정밀한 동작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이다.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고 토크, 즉 회전력을 증가시켜 로봇이 보다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글로벌 감속기 시장은 일본 기업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나부텍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렌시스는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산 감속기 채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협동 로봇, 모바일 로봇, 스마트 팩토리용 로봇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감속기 공급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품 공급망 내 국산화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렌시스가 국내 감속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향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렌시스는 최근 감속기의 내구성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로봇 제조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감속기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파동으로 본 상승 3파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파동 하락 3파입니다.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로는 0.618 라인이 깨지기도 했지만 캔들 몸통을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0.618 라인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가 등장을 하면 그 자리가 응축된 힘이 분출되는 자리입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도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나 가만히 보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가격 지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조 지표상에서도 삼각수렴이 등장을 합니다. 힘이 응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CI 보조 지표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CCI에서도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것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은 이동평균선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 변동의 평균값을 선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각각의 이동평균선 사이에서도 수렴과 발산이 일어납니다. 이동평균선들끼리 이격이 벌어졌다가 수렴을 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 자리가 가격 캔들에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자리와 일치합니다. 즉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 즉 수렴된 지점에서 힘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좋게 단순화한 것이 각종 보조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보조 지표상에서도 삼각수렴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격 지표에서 추세선들을 지우고 삼각수렴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표시들을 다 지워 보겠습니다. 가격 지표에서 삼각수렴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나서 힘의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힘의 폭발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삼각수렴이 나오면 삼각수렴 상향 돌파를 확인한 후 타점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삼각수렴, 하향 돌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과대 낙폭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주포의 장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대 낙폭 후에 골파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포의 장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중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향 돌파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측샷으로 지금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지지라인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저지바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는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밑으로 흘렀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또한 상승 추세 중간에 조정을 받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결국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는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선 아래에서 파동의 크기만큼 이 중심선 위에서도 같은 크기의 파동이 나왔던 것도 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에서는 이 라인이 0.618 라인입니다. 0.618 라인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잘 안 깨지는 선입니다. 주포의 농간이 없다면 이 라인에서 대개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선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을 보고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에 따라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도 하락 3파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이캐나시 캔들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도 보입니다. 주봉 매매법으로도 좋은 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봉상 거래량을 보아도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다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힘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기간 대칭이 끝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9일이 걸렸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하락 파동이 완성되는데 16일이 걸립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황금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눈대중으로 보아도 이 황금 비율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를 보아도 황금 비율로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각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간 대칭의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입니다. 여기서 변형된 형태들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각도입니다. 이제는 하락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파기 타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들도 일종의 골파기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점을 잡는 요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캔들이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거나 캔들이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면서 5일선을 타닥하고 올라탈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 자리가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최초 상승 타점 잡기입니다.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나고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되었을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느냐, V자 반등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만 조금 물리더라도 결국은 기다리면 바닥권에서 상승 일파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월봉과 주봉에서 확인을 했듯 이 종목은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주포가 양아치 새끼라면 느닷없이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는 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놈들은 개 양아치 새끼입니다. 혹은 이 종목에 뜻하지 않은 악재가 발생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과대 낙폭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져 1%도 되지 않습니다. 기간 대칭으로 따져도 충분한 기간 조정이 끝났고 엘리어트 하락 3파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을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일종의 골파기 타점이 되기 때문에 골파기 타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짧게 먹고 나오는 연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차트를 줄여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나서 첫 골파기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짧게 먹고 나오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역시 골파기 타점입니다. 이번에는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급반등을 하면서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골파기가 나온 자리입니다.
역시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간 주가가 반등하면서 5일선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또 하나의 요령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단기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타점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의 골파기 자리에서 단기 추세를 극복한 지점을 모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파기 자리에서 단기 추세를 극복한 지점이 보입니다. 정확히 5일선을 올라탄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골파기 자리에서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비록 음봉이기는 하지만 추세선을 돌파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하는 기술적 반등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타닥하고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설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이처럼 단기 하락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 저는 다양한 매매 기법을 소개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떤 것을 자신의 주력 매매법으로 삼을지는 많은 실전 연습을 통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많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떤 한 매매법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스스로 터득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골파기 타점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단기 추세를 극복한 자리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파기 타점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중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골파기 타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골파기 타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과대 낙폭이라는 점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과대 낙폭입니다. 이렇게 골파기 타점은 과대 낙폭 후에 등장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봉과 주봉에서 확인을 했듯
대파동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월봉상 중심선이라는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그 라인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새롭게 형성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캔들들이 21선 위로 안착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일단 21선에 안착을 하면 쌍바닥을 찍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테마선을 살짝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테마선을 강하게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테마선에서 캔들들이 비비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혹은 테마선에서 밀려 조정을 보인 후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테마선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최근 6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로 매물을 소화를 한 것도 보입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테마선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포가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파동 상승 1파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려도 됩니다. 혹은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노려도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더니 저랑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으신 구독자 한 분께서 구독을 취소하셨습니다. 제 채널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하기에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제 말을 다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으로 따지면 좌파 내지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당으로 따지면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성향 자체가 안정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원서로 독파를 한 사람입니다. 노동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위장 취업 경력도 있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서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보안사에서 취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골수는 아니지만 제 정치적 성향은 분명 좌파 쪽입니다. 보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제가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입니다. 그런 제가 이재명을 욕을 합니다. 이재명만 없었으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뭔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확증 편향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얻은 자료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은 한마디로 악마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안을 까보면 아주 음흉한 놈입니다. 단 한 건의 인권 변호를 하지 않았지만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포장을 한 놈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시절 국제파라는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 변호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과도 깊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시민운동가 모두를 배신한 놈입니다.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시킨 놈입니다. 자기 친형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인간이 아닙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제파 조직원 등을 동원해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주범입니다.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등등 포함해서 개발이권에 관여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엄청난 자금을 빼돌린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에 의해 발탁이 되어 민주당의 얼굴 마담이 되었지만 정말 악마 같은 놈입니다.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찐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김문수는 캐릭터가 겹칩니다. 둘 다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거기에서 그칩니다. 흑수저 출신이라고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흑수저 출신 중에 출세 내지 야망에 눈이 멀어 흑화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명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 이래 가장 추잡스럽고 가장 탐욕스러우며 가장 지저분한 놈이 이명박이라고 칭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단군 이래 가장 음흉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놈이 이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뒷구녕으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극악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번지르한 말을 쏟아냅니다.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화 아수라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수라에서 황정민 배우가 아주 사악하고 비열한 정치 권력자이자 시장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딱 이 캐릭터가 이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폭력 조직과 연루되어 있고 개발 비리를 주도하고 정치적인 쇼까지 하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빛의 전사들이라는 역사 채널을 운영하시는 최희성 님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입니다. 김문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나병 환자들 집성촌인 한센인 마을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특히 영상 중에 김문수란 사람의 표정과 눈빛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재명의 눈빛에는 아주 음흉하고 사악한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충분히 했으니 각자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문수는 찐 약자 편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빛의 전사들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김문수를 알려면 이 영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제 영상 100편을 보는 것보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